매주 금요일 2부에는 한 주간의 언론 보도를 분석해보고 비평하는 시간이죠. 와치독이 있습니다. 정상근 전 미디어널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알파고 신하 씨 외신 기자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5월 7일이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열었고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윤미향 당선자와 정의기억연대를 강하게 비판하는 회견을 열었습니다. 이후에 관련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정상근 기자. 네.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의 유지를 언론이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일단 뭐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 후원 기부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님은 이 정의기억연대, 그러니까 정의연이 후원금을 할머니에게 쓴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정의연은 할머님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돈뿐만 아니라 위안부 문제를 알리고 또 할머님들의 활동을 보조하는 데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회계 내용을 또 공개를 했고요. 네. 또 이후에 계속 제기되고 있는 뭐 이제 윤미향 대표의 횡령 의혹 그리고 뭐 자녀 유학금 관련 의혹 그리고 뭐 최근에는 윤미향 대표의 개인 명의 통장으로 후원금을 받았다 뭐 이런 의혹도 뭐 관련된 의혹입니다. 네. 그리고 이 두 번째 부분은 2015년 당시 그 한일 위안부 합의를 윤미향 대표가 알고 있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님은 윤미향 전 대표가 이걸 알고 있었고 할머니들에게 뭐 돈을 받지 말 것을 종용했다라고 하고 또 이후에 이 박근혜 정부 당시 외교부 관계자들이 이 합의에 대해서 그 윤미향 대표에게 사전 설명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논란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 윤미향 대표는 뭐 이와 관련해서 뭐 합의에 대해서 이 좋은 점만을 얘기를 했고 이 부조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라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합리적인 의혹에 대한 보도가 뭐 있을 수 있고요. 네네. 하지만 또 이걸 이용한 뭐 정치적인 공세들도 꽤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떤 보도들이 좀 눈에 띄어요? 일단 뭐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굳이 개인 명의로 이 정의연,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님들과 관련된 후원금을 받을 이유가 있었겠느냐, 뭐 이런 점이 있고 또 장부에 적힌 내용이 뭐 다소 미흡하다, 이게 처리가 좀 불투명하다, 뭐 이런 주장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네. 다만 이렇게 의혹을 제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관련해서는 의혹 단계 수준이라면 좀 반론이 좀 있어야 됐던 거 아닌가라는 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정의연의 관련 해명이 뭐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만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반론도 좀 충분히 담아냈어야 되는데 예. 뭐 그 부분은 많이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정치적 공세로 느껴지는 부분은 일단 2015년 위안부 합의 관련된 보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래한국당의 당선자이자 이 당시 외교부 관계자였던 이 조태용 당선자가 그 일반적인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이를 꽤나 언론이 비중 있게 다뤘는데 이 반면에 그에 대한 반론이 그만큼의 비중을 갖지 못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 제목에서부터 뭐 지나친 일반화라든지 뭐 정치적 공세를 가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조선일보가 지난 9일 그 위안부 단체 이끈 윤미향 30년 동반자 이용수 할머니 공격 뭐 이런 제목의 보도를 냈는데 네. 사실 이 당시 윤미향 대표의 발언이 뭐 공격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좀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참 뜨거운 이슈였거든요. 네. 자꾸 영상 돌리고 봤어요. 논란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좀 물어보죠. 예, 알파고 기자는. 논란에 지금 일단은 이 위안부 문제를 넘어서 하나의 협회가 있고 네. 그 협회 상징적인 인물이 있고 그 협회의 실권자가 있는데 그 상징적인 인물 중에 한 명하고 그 협회의 실권자 사이에 있는 일종의 좀 약간 우리가 보기에는 불편한 그림이긴 한데 네. 근데 이 협회는 일반적인 협회가 아니에요. 이 협회에 나름 좀 약간 정치적이거나 아니면 사상적인 배경이 있는 협회이거든요. 이 협회의 활동을 가지고 한국에 있는 정치 정당들이 분리돼 있어요. 어떻게 분리돼 있냐면 지금 한국에서는 그 누구도 물론 일부 좀 약간 작은 정당들도 있긴 하지만 메인스트림 정당들이 누구도 그 동북아 안보 체제에서 한미 동북아 안보 체제에서 예. 동북아 안보 체제에서 한미일 동맹에 대해서 뭐라고 하긴 하진 않지만 근데 이 안보 체제를 유지하되 이 위안부 문제라든가 아니면 강제 노동이라든가 예. 이 문제들에 대해서 좀 약간 일본 측에서는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 질문을 강하게 던지는 쪽이 있고 야 한미일 안보 체제를 위해서 이 문제를 조금 덜 언급하자고 하는 이렇게 두 개의 정치적인 이렇게 세력이 있는데 예. 딱 이 세력에 갈라지는 그 점에 있잖아요, 이 협회가.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의 본질을 넘어서 네. 조금 더 정치적인 흐름으로
확대돼 버렸다. 학대되는 거죠. 그건 안타까운 거예요. 네. 정상환 기자는. 일단 뭐 이 논란을 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이용수 할머님은 그 일본의 전쟁 범죄를 전 세계에 알리신 그 인권 운동가이신 거고 네. 윤미향 대표와 정의연 역시 이 30년간 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좀 뚜렷한 이 족적을 남긴 분이자 뭐 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실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오해에서 비롯된 일일 수도 있는데 네. 일단 이 문제로 그 이분들이 노력해왔던 이 30년의 역사가 폄훼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고민해봐야 되는 거는 이 시민단체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한번 좀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시민단체들의 활동에 대해서. 네. 예. 그러니까 뭐 많은 시민단체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시민단체들의 재정 상황이나 뭐 활동 영역이나 굉장히 좀 열악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고 네. 상근자 한 명 구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근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단체의 모든 온갖 일을 다 떠맡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박봉의 저임금 구조를 깨기가 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뭐 이 부분도 이 얘기가 좀 오가면서 한번 논의가 돼볼 만한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뭐 회사에 뭐 총무부가 따로 있는 것처럼 무슨 뭐 이 시민단체에서 그렇게 사람을 두고 철저하게 다 이걸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네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거와는 별개로, 그러니까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걸 뭐 좀 고친다거나 뭐 문제가 있다는 건 지적할 수는 있습니다만 앞서 알파고 기자가 그 부분을 좀 지적했다고 저는 보는데 갈등을 뭐 부추기고 정치 쟁점화하는 것 이건 보는 사람에 따라 그럴 수는 있다고는 하지만 보도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또 문제가 다른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언론이 뭐 어떤 생각으로 보도를 하는지 뭐 그 머릿속을 추정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근데 다만 이 문제와 함께 동시에 좀 진행되고 있는 어떠한 사회적인 흐름은 분명히 존재를 한다고 보는데 네. 그게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증언이 거짓이고 뭐 조작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 이영훈 씨 같은 분이 이제 또 다른 이제 관련 서적을 내면서 그 위안부 역사를 부인하는 행위를 한다거나 그리고 이 이른바 이제 그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또 이제 소녀상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시민단체들이 또 정의원을 고발하는 예. 좀 그런 과정도 지금 동시에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론 언론이 이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번 사건을 이 특정인들이 좀 본인의 뭐 입맛에 맞게 뭐 재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부분도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서 좀 유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좀 보고 그리고 뭐 참고로 보면은 이 조선일보 9.1자 사설의 경우에는 그 윤미향 당선인이 그 이용수 할머님이 뭐 위안부 출신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라거나 이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식의 그 조선일보가 해석을 넣어놨거든요. 근데 네. 뭐 윤미향 당선인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좀 마치 그게 해석의 영역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건 좀 분명 좀 갈등을 부추기는 보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다가 하나 붙여드리려면요. 저 예전에는 홋카이도 신문에서 한 일본인 기자 선배랑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한국에 파견 나가기 전까지만 해도 일본에서는 열심히 이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활동을 했거든. 자꾸 네. 기사를 쓰고 우리 일본이 이렇게 했다. 우리는 빨리 사과를 해서 이제 한국이랑 도칭이랑 관계를 가져야겠다. 이런 식으로 사설을 자꾸 쓰고. 일본의 언론인이. 예, 일본의 언론인이에요. 이분이 이런 방향으로 지재다만 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한국에 파견하고 난 다음에 한국의 특파원이 됐잖아요. 이제 네. 한국에 거주하잖아요. 이런 사건들을 그때 몇 번 봤기 때문에 그 활동하는 자기 과거가 자기 눈에서 살짝 좀 약간 후회스럽게 보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건들이 되도록 없지 않게끔 열심히 해야 되고 이제 이 분야에서 활동하는 운동가분들도 조금 더 조금 아니고 많이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일본에서도 이걸 좀 다루고 있답니까? 일본에서 열심히 좀 다루고 있어요. 특히 일본에 있는 우파 그 언론이 봐봐 우리가 그랬지 이거는 단순히 인권적인 거 아니야 그냥 이익 챙기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몰아내고 있어요. 일본의 극우 언론들이 그런 보도를 할 때 근데 그 논조가 네. 조선중앙일보의 논조와 비슷하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 언론이 보도를 하면서 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논조를 상당 부분 차용해서 쓰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결론적으로 보면은 뭐 한국의 내분적인 모습을 이제 비춰지는 결론이 나긴 하는데 네. 어쨌든 뭐 우리나라 언론들이 뭐 일본 극우와 뭐 발맞추고 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 일본의 언론들이 뭐 이 문제를 다룰 때 이 조선일보나 중앙일보의 보도를 상당히 참고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주장을 뒷받침만 하려면 그 나라에 있는 언론에 나오는
나온 기사를 가지고 와야 어디에 되잖아요. 뭐 보도에 따르면 이러면서 예. 많이 인용 보도를 하면서 거기에 슬쩍 자신의 입장들을 넣어놓곤 하죠. 우리 일본인으로서 이런 주장을 한 거 아니고 봐봐요. 한국인들도 똑같은 주장을 하잖아요. 예. 시기예요. 참 정의기억연대 활동 또 30년간의 수요 집회가 계속돼 왔던 부분 그리고 또 이제 정치권으로 좀 이게 확대가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용수 할머니의 여러 가지 입장들 지금 이게 혼재돼 있습니다. 네네. 이 사태를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거나 마무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실지 말씀 듣고 다음 주제로 가보죠. 일단 지금 그 언론의 취재 방식이 또 도마에 올랐는데 그 윤미향 당선인이 이제 자신의 딸의 유학 생활을 지금 뭐 특정 매체가 취재를 하고 있다. 뭐 그 자신의 딸의 이제 친구한테 가가지고 뭐 그 딸이 뭐 어느 차를 타고 있냐, 뭐 집은 어디냐 이런 식으로 취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언론의 좀 이런 취재 방식의 행태는 저는 완전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윤미향 이사장이 관련된 의혹을 취재하고 그 윤미향 대표가 실제로 기부 후원금을 횡령을 했다면 그 돈을 어디에 썼을까를 위해서 이런 취재를 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지금 이런 취재를 먼저 시작해서 마치 이제 그 돈이 위안부 피해자들 할머님의 그 기부금을 빼돌려서 만든 돈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것은 그러니까 먼저 완전히 다른 의혹이 거거든요. 보도가 되고 그 이후에 취재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네. 윤미향 대표가 횡령을 해서 자녀에게 돈을 전달했고 그 돈으로 자녀가 호화 유학 생활을 한다라는 거는 논리적으로 되는 건데, 자녀분이 호화 유학 생활을 하는 자녀분이 호화 유학 생활을 하는데 그러니까 윤미향 대표가 이거는 횡령을 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인 거고 전혀 다른 또 논리인 거죠. 근데 물론 이 자녀분이 호화 유학 생활을 하는 건 호화 유학 생활을 하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언론이 뭐 갈등을 벌리면서 좀 어떤 사생활까지 침해를 하면서 이 공익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려면 좀 적어도 이제 논리성 정도는 갖추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알파오 기자는요? 저는 그 인터뷰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인터뷰를 이럴 때는 사람 개개인이 좀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예를 들면 그분들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은행이나 아니면 관련된 기관들의 서류들을 좀 확인하면서 일단은 개개인을 불편하게 않는 선에서 좀 지지를 해보고 네. 거기서 실마리 나왔다. 그러면 한 발 더 나갔으면 되는데 실마리 없는 선에서 빨리 사람들 개개인의 그 사생활을 좀 약간 불편하게 만들자. 안 했겠지만 결론적으로 그렇게 나온 거예요. 항상 보면 방식이 완벽하게 취재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모르고 있던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이것을 이제 나중에 뭐 단독 보도 뭐 이렇게 해서 보도하는 부분들이 기존의 상황이었다면 네. 최근에 와서는 그게 아니고 무슨 먼저 지르고 그 이후에 직접 가서 막 이거 맞아요 해명해요 막 이런 식으로 하는 보도들도 분명히 좀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건 좀 지양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주간의 미디어 비평 와치도 코너 함께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제로 좀 가보죠. 그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관련해서 그 지난주에 저희가 한번 다뤘습니다. 성소수자 혐오를 부추기는 기사 작성을 했다고 비판을 했었는데 국민일보였죠. 근데 여기서 내부에서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고요? 네, 이 전국언론노동조합 이 국민일보 지부가 그동안 국민일보의 동성애 관련 보도에 대한 자성과 논의를 촉구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습니다. 자성의 성명이었군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 해당 보도가 방역과 상관없는 정보를 부각시켜서 방역 활동에 지장을 줬고 또 불필요하고 자극적인 표현을 써서 동성애자 혐오를 조장했다. 뭐 이런 비판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뭐 그러면서 이제 회사에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조는 자성의 성명을 발표를 했고 회사는 아직까지 뭐 입장이 없어요. 네, 뭐 아무 입장이 없고 뭐 아마 나오지 않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예. 이 국민일보가 뭐 기반으로 삼고 있는 이 교회 종단이 좀 동성애와 관련해서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좀 국민일보가 어떤 입장을 내긴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혐오 보도가 국민일보만의 문제로 끝났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계속해서 관련된 좀 문제적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일단 계속 제목에 이 특정 이 성소수자를 지칭하는 용어를 달고 지금 보도하는 언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MBN도 그렇고 뭐 한국경제, 뭐 뉴스원, 매일경제, 아주경제, 뭐 이데일리 등 언론이 계속 이 성향을 못을 받고 보도를 하는데, 그리고 또 우먼조선 그리고 한국경제 같은 경우에는 뭐 그 확진자가 갔던 그 클럽이 어떤 곳인지 보도를 했는데, 이들이 제시한 뭔가 취재의 결과물이라고 내놓은 사실들이 이 코로나19의 확산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뭐 만약에 뭐 이 클럽 안에 갔더니 밀접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 뭐 마스크를 안 쓰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코로나19와 관련 있는 팩트일 텐데, 여기에 이제 남자가 많다라거나 여자 손님에게 박하다, 뭐 이거는 이제 코로나19 확산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고, 네. 여성이 많은 곳에 코로나19가 뭐 안전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 봤을 때 좀 그렇고요. 코로나19가 성별을 가리나요? 네, 그러지 않죠. 근데
또 이제 블랙 수면방과 관련해서 뭐 이 수면방에 뭐 어떤 수칙들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좀 자극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역시 이제 코로나19와는 뭐 아무 상관없는 정보들입니다. 네. 알파고 기자. 저는 이 사건이 진짜 제대로 좀 정리됐으면 좋겠고 아니면 한 발 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앞으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식재료 사려고 이태원 갔거든요. 왜냐하면 네. 외국 식재료들이 이태원에 팔려요. 근데 가봤더니 여기저기 언론인이에요. 네. 다 이렇게 그 언급되는 바를 앞으로 뒤로 옆으로 그리고 그 배경으로 이렇게 리포트 찍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거기 계신 분들은 오케이 성소수자들이 다니는 바들도 있지만 동시에는 무슬림들이 가서 식재료를 사는 가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게에 들어가서 식재료를 샀는데 다들 너무 불안해요. 이 문제가 성소수자로 시작을 했지만 네. 결론적으로 막판에 뺨을 우리가 맞을 것 같다. 할랄 여러 가지 식품이라든가 이런 걸 구입할 수 있는 마트가 그쪽에 많이 있죠. 예, 바로 그쪽에 있어요. 그래서 다들 너무 불안해했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 외신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뭐 성소수자 관련된 보도 같은 것들을 하는지. 외신에서는 이거는 입이 나왔는데 한국 사태가 나왔어요. 근데 그리고 인터뷰들도 나왔는데 그 사이에는 살짝 성소수자분들은 우리는 한국에서 살짝 좀 불편하다는 물론 취지는 그 방역인데 그 말 속에 그런 느낌이 나요. 이분이 왠지 한국에서 불편하다. 네. 그래서 좀 약간 이번 계기로 방역과 함께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 얼마나 모든 면에서 가라앉았는지 뒷받침이 된지 다시 한번 좀 약간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앞서서 그 말씀하신 그 언론 매체들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많은 그 매체가 이런 보도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네요, 지금까지. 네, 뭐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보도는 이제 머니투데이의 보도였는데 뭐 5년 전 수면방 취재기라는 뭐 그런 형태의 기사였어요. 근데 여기를 보면은 일단 보도의 취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2015년에 해당 수면방을 취재를 하고도 워낙 자극적이고 또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으로 기사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5년 전에도 안 했던 걸 이번에 그럼 다시 한 거예요. 그러니까 5년 전에도 안 했던 걸 이번에 왜 다시 합니까? 5년 전에 혐오를 부추길 수 있는 보도는 뭐 지금 와서 혐오를 부추길 수 있는 보도가 아닌 게 되는 건 그것도 아니잖아요. 방역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더욱더 오히려 이제 혐오를 부추길 수 있는 보도였던 거죠. 그러니까 예. 한마디로 이제 코로나19로 화제가 되니까 이 조회수나 좀 벌어보려고 이런 기사를 쓴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보도가 얼마나 좀 이상한 보도냐면은 사실 이 블랙 수면방이 이 성소수자들 사이에서도 좀 기피되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만약에 이 공간이 설령 대표적인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이성애자들도 이런 공간들이 있거든요. 뭐 무슨 방 해가지고 이런 방들이 쭉 있는데 이런 방이 있다고 해서 이성애자들의 문제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잖아요. 네, 여기를 네. 가는 사람들의 문제라고는 얘기는 할 수 있고. 가는 사람들의 문제지만 그게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마치 이성애자들이 마치 여기를 다 이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근데 지금 이거 완전 본질을 벗어나서 지금 혐오와 부추기는 좀 이런 나쁜 보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번 지적되는 것은 왜 이렇게 언론들이 혐오라든가 문제가 되는 보도를 계속 쏟아낼까라고 보면은 거기에는 클릭을 네. 통한 수익 창출 이 부분이 계속해서 따라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에휴. 한숨까지 나와야 되는 상황인가요? 예, 한숨까지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제 안타깝게. 포털 안에서 모든 기사들을 모아놓고 이 포털에 뭐 이른바 이제 검색어 네. 일종의 검색어 장사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니까 자기들이 좀 더 그 사람들이 많이 클릭을 할 수 있도록 자극적이고 이런 기사를 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포털이 뉴스를 뭐 마치 이제 가두리 양식장처럼 이렇게 안에 넣어놓고 뭐 그들 안에서 이제 경쟁을 시키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그 뉴스 소비 방식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한번 깊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뭐 구독료를 낸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그동안은 정보를 직접 냈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방식은 아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언론들의 이런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 축소가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을 포털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뉴스 클릭을 통해서 이걸 수익 창출 원으로 삼다 보니 또 이게 주된 수입원이 되다 보니 더욱더 자극적이고 사람들이 그럼 궁금하니까 또 클릭할 수밖에 없고 여기서는 악순환들이 계속해서 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 다음에 한번 기회 될 때 그 부분 한번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미디어 비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파고 신하시 외신 기자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